제가 벌어오는 돈이 푼돈이라니요. 그 푼돈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 쓰는 명품 가방이며 이 집 전세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법원 앞에 늘어선 검은색 세단 행렬과 수행원들의 절도 있는 인자. 대표님, 복귀 준비 끝났습니다. 거품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차에 오르던 그 전율 돋는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한 사람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하곤 합니다. 특히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을 보면 일단 짓밟고 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 한은수, 너 지금 잠이 오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서 게으름을 피워? 새벽 6시도 안 된 시각, 안방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고함이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해외 보안 업체와의 화상회의를 새벽 4시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일부러 흩뿌려 놓은 쓰레기들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길을 다 죽여. 내 아들은 밖에서 큰돈 벌어오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노트북이나 두드리며 노닥거리니 속이 편하니? 시어머니가 말하는 노트북 두드리는 일은 사실 제가 자수성가로 일궈낸 IT 보안 기업 솔루션 J의 핵심 경영 업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식당 배달과 파출부를 전전하며 독학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연 매출 수백억대 기업의 대표지만 남편 진우 씨를 사랑했기에 제 배경이 독이 될까 싶어 철저히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저 집에서 소에게 번역 일이나 하는 프리랜서라고만 말했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끔 번역비로 받아오는 몇십만 원의 수표를 볼 때마다 마치 벌레를 보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푼돈이나 벌어오면서 유세는 그따위 소꿉 장난으로 번 돈, 내 아들이 일주일 술값으로 쓰는 돈만도 못하다. 예, 그 돈 있으면 내놔라. 오늘 개 모임 가서 내 친구들 커피 한 잔 사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그 값비싼 외투, 매달 수백만 원씩 긁고 다니는 법인카드의 원청이 바로 제가 말한 그 푼돈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제 회사 하청업체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기죽지 않게 뒤에서 몰래 모든 실적을 몰아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좀 심하셔도 당신이 이해해. 솔직히 당신이 버는 게 돈이니? 그냥 용돈벌이지. 우리 집 가게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잘해.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폭언보다 더 아프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수성가한 저를 근본 없는 것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에 동조하며 저를 무능한 여자로 몰아가는 남편. 저는 그들 사이에서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제 작업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중요한 보안 서류를 이면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서류를 뺏자 그녀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려. 내가 하는 그 하찮은 푼돈벌이 서류가
우리 아들 회사 서류보다 중요해. 당장 나가서 무릎 꿇고 빌어.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서 저를 무릎 꿇리고는 친정 부모님 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자식 교육도 그 모양이지. 부모가 일찍 죽어서 예절을 못 배웠으면 내가 가르쳐야지 별 수 있겠니?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내가 죄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조용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모든 금전적 지원의 내역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버는 돈이 정말 그렇게 우스우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래, 우습다 못해 가련하다. 너 같은 건 평생 우리 아들 발치에도 못 올 수준이야. 어디서 감히 돈 이야기를 꺼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돈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푼돈이 사라졌을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그 미소를 시어머니는 그저 비겁한 굴복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참혹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며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셨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성 뇌출혈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명이 수화기를 타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마주한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다급하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당장 수천만 원의 거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겠지만 저는 제가 따로 관리하던 비상금 통장이 있었기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자수성가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매달 조금씩 옮겨둔 5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병원 ATM 기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액 0원. 분명히 있어야 할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며칠 전부터 수백만 원씩 고액 인출을 반복하며 마치 제 통장을 제 집 드나들듯 털어간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진우 씨의 서랍을 뒤지자 제가 숨겨두었던 통장과 도장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돈을 그렇게 쌓아두고 살았어? 그 돈 있으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 친구들이 이번에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나도 좀 투자했어. 곧 10배로 불려줄 테니까 걱정 마. 그 뻔뻔한 말투에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엄마 수술비란 말이야.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엄마 돌아가신단 말이야. 당장 내놔, 당장. 제가 울부짖으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던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뺨을 밀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귀한 아들 몸에 함부로 손을 대. 사돈어른 돌아가실 때 됐으면 그냥 편히 가시는 거지. 그 돈 아깝게 병원에 왜 쏟아부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라고 믿기지 않는 패륜적인 독설이었습니다. 야,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니? 내 아들이 쓴 건 다 우리 집안을 위해 쓴 거야. 그리고 너처럼 근본 없는 집안 노인네 살려봤자 뭐 하겠니?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남편이 가로챈 돈으로 이미 수백만 원짜리 명품 안마의자까지 주문했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죽을 노인네한테 돈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다. 그 돈이면 우리 진우 회사 실적도 좀 채워주고 나 여행도 한번 보내주는 게 진짜 효도지. 너는 친정엄마 핑계 대면서 우리 아들 비상금 탐내는 거 아니냐? 남편은 그 옆에서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은수야, 당신 번역해서 푼돈 벌 때 내가 생활비 다 냈잖아. 이건 그동안 내가 너 먹여 살리며 고생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엄마 수술비는 당신이 알아서 대출을 받든 구걸을 하든 하라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제 돈을 도둑질해 쓰고는 제 부모의 목숨을 비웃는 인간들. 더 이상의 인내심은 사치였고 그들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제 몸속에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회사 비서실장인 최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히 숨겨왔던 대표 안은수의 권한을 처음으로 휘두를 때가 온 것입니다. 최 실장님, 지금 바로 제 개인 자금 긴급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당장 알아볼 게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 하청업체 중 강진우 대리가 소속된 곳, 그곳의 모든 발주를 일시 중단할 준비하세요. 그리고 박춘자 명의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와 혜택을 오늘부로 전부 차단하세요. 아주 서서히 그들의 숨통을 조여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돌아본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돈으로 산 고기를 구워 먹으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제 살을 베어내는 칼소리처럼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들을 향해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던 그 푼돈이 사실은 당신들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었다는 걸 이제 곧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지옥으로 가는 문은 이미 당신들이 스스로 열어젖혔으니 절대로 도망칠 생각 마. 어머니의 수술비를 빼돌리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뻔뻔함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러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사 최 실장님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남편 진우 씨의 차가 평소 퇴근 경로와는 전혀 다른 낯선 신도시의 오피스텔 단지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워야 한다며 큰 소리치던 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리를 두고 그의 차를 쫓았습니다. 남편의 차는 익숙한 듯 지하 주차장 명당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꽃다발과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멈춘 곳은 12층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숨을 죽이고 복도 끝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1205 문이 열리며 남편의 환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지? 오늘 우리 어머니랑 같이 오느라 조금 늦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남편을 맞이하는 낯선 여성, 그리고 그 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성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마치 친딸이라도 되는 양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임신 초기인데 몸은 좀 어떠니? 우리 진우가 너랑 애기 생각해서 돈 많이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해 퍼붓던 그 도끼와 비아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임신이라니요. 남편이 가로챈 제 엄마의 수술비 5천만 원이 향한 곳은 코인 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여자의 집과 뱃속의 아이를 위한 정착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우 씨 와이프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그 여자도 참 눈치 없네요. 상간녀의 비웃음 섞인 말에 남편 진우 씨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은수 그 멍청한 여자가 뭘 알겠어?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푼돈이나 버는 여잔데 걔는 자기가 번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주는 생활비나 받으면서 고마워할 줄만 알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남편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하기 전에 그 집 전세금이랑 은수 명의로 된 자산들 다 이쪽으로 돌려놔야 한다. 그 근본 없는 애한테는 단 한 푼도 주면 안 돼. 사돈 노인네 수술비 핑계로 돈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야. 저는 벽 뒤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줄까지 끊어버리려는 악마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쏟아부은 정성과 금전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뒤에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가끔 번역해서 벌어오는 수표들, 그거 내가 야금야금 다 모아서 지연이 너 명품 가방 사준 거다. 너는 나중에 나한테 효도해야 해, 알았니? 시어머니의 자랑 섞인 말에 상간녀는 까르르 웃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제 엄마의 수술비를 아까워했는지, 왜 남편이 갑자기 코인 핑계를 대며 돈을 빼돌렸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평범한 프리랜서인 줄 알고 마음껏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오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님께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실장님, 상간녀 신상 정보와 오피스텔 계약 주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그리고 강진우 대리가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명품 매장 리스트와 CCTV 확보해 주세요.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소 준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박춘자 씨가 입주하려고 하는 그 신축 상가,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법인 건물인 거 확인했죠? 입주 계약 전면 취소하고 위약금 폭탄 던지세요. 한 푼도 돌려주지 마시고요. 밤하늘의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통곡으로 변할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푼돈의 주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제가 아주 화려하게 닦아놓겠습니다.
추악한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최 실장님과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는 거실에서 보란 듯이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예, 은수야. 너도 이제 슬슬 짐 좀 싸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진우가 이번에 큰 투자에 성공해서 강남에 새 아파트를 구했다더라. 거기는 너 같은 푼돈 버는 애가 발붙일 곳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밤새 무엇을 보고 왔는지도 모른 채 상간녀와 남편이 가로챈 제 돈으로 누릴 장밋빛 미래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정말 투자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 수술비로 모아둔 제 비상금, 그게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시냐고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눈을 부라려. 내 엄마 수술비, 사돈 노인네는 이미 갈 때가 된 사람이야. 그 돈을 왜 산 사람 앞길 막는 데 써야 하니? 우리 아들이 그 돈으로 새 인생 시작하겠다는데 며느리라는 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어디서 따져들어.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제 가슴을 툭툭 밀쳤습니다. 그리고 말 잘했다. 너 그동안 번역인지 뭔지 하면서 집에서 노닥거린 거 우리 진우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산 거 아니니? 그 통장에 있던 돈도 다 우리 아들 덕분에 모인 거지.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큰 돈을 모아? 주제 파악 좀 해라. 주제 파악 좀. 저는 그녀의 폭언을 묵묵히 들으며 가슴속 분노를 차갑게 정제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그 돈은 제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번 제 개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진우 씨가 지금 다니는 회사, 그 회사가 누구 덕분에 유지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뭐, 회사?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대리 달고 실적 내는 거지.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너 정말 미쳤구나? 사돈 노인네 쓰러지더니 너도 정신이 나갔어? 박춘자 여사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갈 준비해라. 우리 진우는 이제 너 같은 애랑 안 살아. 조만간 참하고 돈 많은 집딸이랑 새 출발할 거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 마. 그녀가 말하는 돈 많은 집딸이 어젯밤 오피스텔에서 본 그 상간녀라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번 돈을 제 아들이 벌어온 것이라 굳게 믿고 그 돈을 훔쳐 상간녀에게 바치는 것을 재테크라 부르는 그 무지함이 가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 진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내 엄마 목숨값이 당신들 새 인생 미천이라고? 제 물음에 남편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은수야, 좋게 생각하자. 어차피 어머니는 가망 없으시잖아.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더 잘 살면 그게 어머니도 바라는 일 아니겠어?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제사 잘 지내드리면 되지. 돈 5천만 원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비겁한 합리화는 저를 완벽하게 각성시켰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어젯밤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영상과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거실 TV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지 볼까? TV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가 제 돈으로 산 케이크를 자르며 저를 조롱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들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어젯밤에 거길 온 거야?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그 참한 집딸이 제 돈 훔쳐다가 호강하는 이 여자였나요? 그리고 진우 씨, 이 여자가 가진 돈? 그거 다 내 통장에서 나간 거야. 당신들이 지금 누리는 이 아파트, 당신이 타는 차, 심지어 어머니가 매달 긁고 다니는 그 카드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된 내 자산이라고. 시어머니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번역이나 하는 주제에.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푼돈벌이가 사실은 어머니 아들이 다니는 하청업체 본사를 먹여 살리는 IT 보안 기업 솔루션 J의 배당금이었어요. 내가 바로 그 회사의 대표하는 수라고요. 제 선언의 박춘자 여사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대표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당신이랑 어머니가 내 돈을 더 효율적으로 털어갔겠지. 지금처럼 말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정면 돌파야. 당신들이 내 엄마 목숨값을 비웃은 대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치러줄게. 법원 가기 전에 경찰서부터 들러야 할 거야. 횡령이랑 절도 그리고 간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엮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듯 소리를 내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명과 남편의 울음 섞인 변명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진정한 갑과 을이 바뀌는 순간 그 처절한 몰락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거실을 울리던 박춘자 여사의 발악을 뒤로하고 집을 나선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쓸 필요도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 제 자신을 깎아먹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제가 운영하는 보안기업 솔루션 J의 본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최 실장이 긴박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제가 밑바닥 파출부 시절부터 제 가능성을 믿고 함께 회사를 일궈온 인물로 저의 모든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신복입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말씀하신 자료들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내민 서류 뭉치에는 남편 강진우와 시어머니 박춘자가 그동안 저지른 파렴치한 행각들이 숫자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비상금 통장에서 빼낸 5천만 원의 흐름은 물론 그가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해 상간녀에게 바친 명품 리스트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박춘자가 제 돈을 야금야금 훔쳐 투자했다는 상가 계약서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실장님, 이 상가 건물주가 제 차명법인인 거 맞죠? 네, 대표님. 박춘자 씨는 본인이 계약하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대표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고 곧 잔금 날짜입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번 푼돈을 모아 노후 대책을 세운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제가 쳐놓은 거미줄 한복판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구체적인 파멸 시나리오를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고립이었습니다. 박춘자 명의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는 사실 제 회사의 복지 혜택과
연결된 특별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의 한도를 즉시 0원으로 조정하고 그동안 결제된 내역 중 증빙이 불가능한 사적 이용분은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법무팀에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 강진우의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하청업체는 우리 솔루션 제2의 발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여 강진우 대리의 횡령 정황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여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최 실장님, 그리고 강진우가 상간녀에게 사준 그 오피스텔 말입니다. 그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네, 확인 결과 오피스텔 보증금 역시 대표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의는 상간녀로 되어 있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제 엄마의 목숨값을 비웃으며 파티를 벌였던 그 공간까지 전부 뺏어올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의 꿈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만간 상가 입주를 완료하고 자신이 건물주가 된 양유세를 떨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잔금 날짜를 일부러 앞당겨 압박을 가하고 만약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몰수하는 조항을 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남편 강진우에게는 고액의 대출 독촉장이 날아가도록 손을 썼습니다. 그가 상간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사채성 대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 정도로 몰아붙이셔도 괜찮겠습니까? 상대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자들입니다. 최 실장의 우려 섞인 질문에 저는 창밖의 차가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제 엄마가 죽어갈 때 안마의자나 사고 있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에 미친 괴물들이죠. 괴물을 상대할 때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뺏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서류상으로는 남편인 강진우. 그는 조만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효도도, 의리도 순식간에 휘발되는 그들의 얄팍한 인간성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시를 더 덧붙였습니다. 박춘자 씨가 잔금을 마련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닐 때 아주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주겠다는 조력자를 한 명 붙이세요. 물론 그 사채업자의 배후도 우리여야 합니다. 도간의 든쥐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들의 비명과 통곡을 감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을 배신하고 생명을 경시한 대가는 그들이 그토록 숭상하던 돈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은수는 비서실을 나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푼돈이나 벌어오던 며느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냉혹한 심판자뿐이었습니다. 박춘자 여사는 제가 던진 정체 공개라는 폭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표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했으며 설령 사실이라 해도 제가 읽어놓은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가장 약한 부분인 탐욕을 이용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을 통해 박춘자 여사 주변에 부동산 큰손으로 위장한 정보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정보원은 박춘자 여사가 개 모임에서 자주 가는 강남의 한 고급 찻집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직도 그 상가에 목매고 계세요? 지금 강남 재개발 지역에 딱 한 자리 남은 노다지가 있는데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정보라니까요. 그 정보원의 말에 박춘자 여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상가 잔금을 치러야 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재개발과 수십 배의 수익이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정보원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개발 계획서와 수익 분석표를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국가기밀급 프로젝트처럼 꾸며진 화려한 도장들과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3달 안에 5배는 기본으로 뜁니다. 사모님, 아드님도 큰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하세요. 박춘자 여사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강진우를 붙잡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은수 그년이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가 이 투자만 성공하면 그년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 남편 강진우 역시 상간녀와의 미래를 위해 목돈이 절실했던 터라 시어머니의 부추김에 금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압류를 걸기 전에 남은 현금을 모두 끌어모으고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향하는 곳은 결국 제가 세워둔 유령 투자법인의 계좌였습니다. 한편 저는 남편 강진우가 다니는 하청업체에도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루션 제2의 대표로서 해당 업체에 긴급 보안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보안 감사팀이 들이닥치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그 과정에서 강진우가 관리하던 영업비 횡령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강진우는 제가 뒤에서 몰래 실적을 챙겨줄 때부터 공금을 야금야금 개인적인 유흥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강진우가 법인카드로 상간녀에게 사준 선물 내역과 호텔 결제 기록들을 사장 앞에 낱낱이 펼쳐놓았습니다. 사장님, 강진우 대리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태는 우리 솔루션 제2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모든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제 비서의 차가운 통보에 하청업체 사장은 사색이 되어 강진우를 사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강진우는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강 대리, 자네 미쳤나? 우리 회사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데 감히 대표님 사모님을 두고 이런 짓을 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횡령한 돈은 오늘 중으로 다 채워 넣어. 안 그러면 바로 형사 고소할 테니까. 회사에서 쫓겨나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된 강진우는 정신이 나간 채로 박춘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회사에서 잘리고 돈 다 물어내래. 그 투자한 거 어떻게 됐어? 지금 당장 돈 좀 뺄 수 없어? 하지만 박춘자 여사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부동산 큰손 정보원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투자했던 법인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나도 지금 연락이 안 돼.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이랑 빌린 돈까지 다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투자하자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잖아. 내가 계집질 하느라 정신 팔려서 집구석 돌보지 않은 탓이지 왜 내 탓을 해?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핥히며 싸우고 있을 때 거실 문이 열리고 제가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제 손에는 이 아파트의 명도 소송소장과 강진우의 형사 고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싸울 기운이 남아있는 걸 보니 다행이네요.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제 냉정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박춘자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사돈 어른 수술비 내가 다 갚을게. 제발 그 투자금 좀 찾아줘. 내가 대표라며. 너라면 할 수 있잖아.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투자 정보 제가 준 거예요. 당신들이 제 엄마 목숨값으로 파티를 벌일 때 저도 당신들의 파멸을 위해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남편 강진우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제가 내민 횡령 증거 서류를 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그들의 탐욕스러운 동맹은 돈이 사라지자마자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상간녀 차례입니다. 그 여자가 가진 오피스텔, 오늘부로 압류 집행하세요. 지옥의 불길은 이제 그들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모든 곳을 태워버릴 기세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돈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강진우와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가 서로를 핥히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상간녀 지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을 통해 상간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압류 집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제 비상금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보증금이 치러졌음을 법적으로 증명했기에 명의는 그녀의 것일지라도 실질적인 자산 권리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회사에서 쫓겨난 비참한 몸을 이끌고 상간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일단 여기서 좀 지내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남편의 절박한 외침에 문을 열어준 지연의 표정은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겨우 한 뼘만 열어둔 채 차가운 눈빛으로 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무슨 소리야? 여기 압류 들어온 거 몰라? 당신 와이프가 사람 보내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인데 내가 당신까지 챙겨야 해? 강진우는 당황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야. 당신 돈 잘 버는 대리인 줄 알고 만난 건데 알고 보니 마누라 등골 빼먹는 무능력자였잖아. 게다가 이제 빈털털이라며? 남편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친정엄마의 목숨값까지 바쳐가며 지키려 했던 사랑이 고작 돈 몇 푼에 움직이는 가짜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 역시 상간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우리 진우 아이를 가졌잖니. 우리 갈 곳 없으니까 여기서 좀만 지내자. 내가 나중에 투자금 찾으면 너 다 줄게. 그 말에 지연은 비웃음을 날리며 집안에 있던 강진우의 짐가방을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아줌마, 꿈 깨세요. 그 투자금? 이미 다 날아갔다면서요? 그리고 나 애 가진 적 없다니까요? 당신들 같은 거지들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세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복도에는 강진우와 박춘자 여사 그리고 꼴사납게 흩어진 옷가지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미 명도 소송을 통해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가졌던 낡은 빌라는 투자금을 마련한다며 이미 사채업자에게 넘긴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거리를 헤매다 결국 가장 저렴한 여관방 하나를 잡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제 지시로 막힌 카드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 정지됐는데요. 현금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여관 주인의 쌀쌀맞은 태도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은수 이 독한 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사돈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며 비웃었던 기억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으로부터 그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강진우 씨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무릎 꿇고 빌겠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의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그들이 느낄 추위와 배고픔은 우리 엄마가 느꼈던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강진우와 박춘자 여사는 결국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과 비싼 구두는 이미 흙먼지에 뒤덮여 볼품 없어졌고 그들의 안색은 급격히 노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들이 있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던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구제주를 본 듯 달려왔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길에서 죽게 생겼어. 강진우는 제 구두 앞 코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이혼 서류와 형사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어. 당신이 횡령한 돈, 그리고 내 통장에서 훔쳐간 돈. 그거 다 인정하고 전 재산 포기 각수 써. 그러면 감옥행은 면하게 해줄게. 제 제안은 구원이 아니라 그들을 평생 빈털터리로 살게 할 합법적인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박춘자 여사는 벌벌 떠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웬수다. 그 푼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 저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바로 어머니가 무시하던 그 푼돈의 진짜 무서움이에요. 이제 남은 평생 그 푼돈 한 푼이 그리워 피눈물을 흘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돈에 배신당하고 자신들이 멸시하던 며느리에 의해 사회적으로 말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벽하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마무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제가 누리던 평범한 일장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남편 강진우에게는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각서를 받아내며 감옥행을 면해주겠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뜻이었을 뿐 하청업체 사장이 별도로 진행한 고발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진우는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모두 차단되었고 그가 믿었던 유일한 탈출구인 상간녀 지연은 이미 제 소송을 피해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춘자 여사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련해준 마지막 거처인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커피숍을 전전하던 그녀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편의점 도시락을 사기 위해 동네를 서성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남겨준 마지막 배려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멸시하던 식당 파출부 일자리였습니다. 어머니, 근본 없는 제가 하던 일이니 어머니도 잘하실 거예요. 거기서 번 푼돈으로 월세도 내고 밥도 사드세요. 제 제안에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려 했지만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제 무릎 앞에 엎드려 울며 일자리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가 식당 바닥을 닦으며 손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을 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계신 우리 엄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 의식이 없으셨던 엄마가 처음 눈을 뜨셨을 때 저는 엄마의 야윈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지? 엄마의 첫마디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한 모든 복수가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공기 좋은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을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저는 솔루션 제2의 대표직으로 공식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귀 첫날 수백 명의 직원이 도열한 본사 로비를 걸어 들어가는 제 모습은 예전에 위축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단상에 서서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이익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에 살던 그 차갑고 어두웠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호통도 남편의 비겁한 변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귓가에는 따뜻한 바람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푼돈이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하찮았던 정체가 누군가에게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타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푼돈이라 무시받던 며느리에서 수백억대 기업의 대표로 돌아와 제 부모의 목숨값을 비웃던 이들을 완벽하게 심판한 제 사연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세상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딛는 용기가 결국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